눈보라가 미친 듯이 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내 등을 떠밀었어요. 그냥 이모 집까지 걸어가세요. 얼어 죽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얇은 잠옷에 맨발이었어요. 경기도 외곽 오래된 빌라 단지 40년 넘게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 집 문이 내 눈앞에서 쾅 닫혔어요. 문 안에는 준호와 며느리, 손녀 소연이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가족이었지요. 눈은 금세 발목을 묻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숨을 쉬면 코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옆동 복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이웃 윤정 씨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내 어깨에 두꺼운 코트를 덮어줬어요. 제 남편이 준호 씨 상사고 그 회사 대표이사가 저예요. 윤정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제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내일 아드님이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 겁니다. 믿기 힘든 말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내민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고 단단했어요. 윤정 씨 집은 내 빌라와 딴 세상 같았습니다. 따뜻한 바닥 난방, 푹신한 소파, 벽난로에 타오르는 장작. 그녀가 뜨거운 생강차를 내밀었어요. 몸이 녹자 그제야 지난 3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 상철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게 3년 전이었어요. 병원비를 대느라 예금을 다 털었고 결국 집까지 팔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말했지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빠 요양원비도 제가 낼게요.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정아도 상냥했고 소연이는 할머니를 잘 따랐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대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소연이 생일이었습니다. 나는 용돈을 모아 손녀에게 줄 목걸이를 샀어요. 싸구려였지만 예쁜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선물을 뜯더니 표정이 싹 굳었어요. 이런 싸구려를 손녀한테 주시게요?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차고 다녀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정아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문을 벌컥 열더니 소리쳤습니다. 빨리 짐 싸서 나가세요.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준호가 나를 붙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옷 갈아입을 시간도 신발 신을 틈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눈보라 속에 쫓겨난 거였습니다. 윤정 씨가 마련해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 만수가 뇌출혈로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 없는 집 한 채와 적금과 퇴직금을 합쳐 4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40년을 살림하며 모은 전부였습니다. 장례가 끝나던 날 준호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요. 절대 돈 걱정 안 하게 해줄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세금 보호용 서류예요. 나라에서 상속세 면제받으려면 도장 찍어야 해요. 나는 안경도 안 쓴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 계좌와 재산에 대한 권한을 모두 준호에게 넘기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준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장도 봐주고 용돈도 10만 원씩 줬습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자 달라졌어요. 준호의 방문 횟수가 줄었고 용돈도 한 달에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엄마, 요즘 나도 많이 빠듯해요. 소연이 학원비만 해도 100만 원 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려고 은행에 갔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권한이 없으세요. 준호님께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그 서류. 세금 보호용 아니었구나.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그 돈 아빠랑 나랑 같이 모은 거예요. 내가 관리 안 하면 엄마 다 사기당해요. 그날 이후 나는 돈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준호 가족이 내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건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같이 사세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정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전세나 월세 주고 그 돈으로 우리 집 생활비 보태면 좋잖아요. 나는 40년 살던 집을 비우고 준호의 새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온 집 청소, 빨래, 다림질, 새끼 반찬까지 내 몫이었어요. 밤에는 난방도 잘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으며 잠들었어요. 돈은 단 한 번도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뭘 돈이 필요해요. 집에서 밥 먹고 잠자는 게 다 돈이에요. 그날 밤 준호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내가 노인네 하나 먹여 살리느라 이렇게 힘든 거야. 다 엄마 때문이야. 준호가 날 붙잡아 현관으로 끌고 나갔어요. 이모 집 가든 절에 가든 알아서 자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추울 때 얼어 죽는 게 제일 편해요. 아무도 부담 안 되잖아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여기서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김윤정이라는 여자가 나타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 씨가 따뜻한 죽을 내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오늘 오전에 준호 씨 회사로 출근합니다. 윤정 씨가 커피를 내오며 소파에 앉았어요. 순자 씨, 20년 전 서울대병원 응급실 기억나세요? 20년 전 남편 만수가 맹장 수술로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가 울고 있었어요. 딸이 교통사고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급한 수술비가 없어서 울고 있었어요. 낯선 여자가 다가와서 500만 원을 대신 내주고는 형편 나아지면 다른 사람 도와달라고 하셨죠. 그게 윤정 씨였어요? 네. 그때 제 딸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윤정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5년 전 저희 회사 신입지원서에서 어머니 이름 한순자를 봤어요. 나이와 거주지가 딱 맞았죠. 남편한테 이 사람 꼭 뽑으라고 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후로 승진도 밀어주고 좋은 프로젝트도 배정했어요. 준호 씨 연봉이 1억 넘는 건 전부 순자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다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다 알려줄 겁니다. 윤정 씨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오늘부터 우리 회사 내부감사팀 계약직으로 일하실 거예요. 준호 씨 5년치 지출 기록을 다 뒤져야 해요. 오전 10시 나는 회사 25층 내부감사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수백 건의 자료가 떴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접대비, 출장비, 계약서. 첫 해 기록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달라졌어요. 접대비가 폭증했습니다. 한 번에 80만 원, 120만 원, 심지어 200만 원짜리 영수증도 있었어요.
나는 영수증에 적힌 업체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2023년 4월 15일 120만 원 결제 기록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결제 기록은 없습니다. 즉, 영수증 위조였어요. 점심시간도 거르고 오후 3시까지 확인했습니다. 의심되는 영수증만 47건, 약 3천만 원이었어요. 오후 4시, 우리는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 씨가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돈 약 3천만 원, 순자 씨 돈 약 3,800만 원. 합치면 6,800만 원이네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해요. 윤정 씨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집에 서류 보관하는 곳 아세요? 오후 6시, 우리는 예전 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찾았어요. 순자 씨, 이거 보세요.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영동 0번지. 매매 금액 5천만 원. 이 땅 순자 씨 명의예요. 도장도 찍혀 있고요. 이건 위조예요. 준호 씨가 순자 씨 명의로 땅을 샀어요. 그런데 이 땅값이 지금 20억 정도 돼요.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서랍 맨 밑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 신청인은 준호, 피후견인은 나였어요. 준호 씨가 순자 씨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성년후견인이 되면 순자 씨 재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 씨가 내 손목을 붙잡았어요. 작은 방으로. 빨리요. 우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고 숨을 죽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아, 피곤해 죽겠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내일 미진이가 또 돈 달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 정아의 목소리였어요. 알았어. 이번 달 엄마 통장에서 또 빼면 돼. 그나저나 엄마는 왜 안 들어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정아가 웃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좋지. 장례비도 안 들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윤정 씨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우리는 조용히 현관으로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 씨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순자 씨, 이것 좀 보세요. 마포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금액은 1억 2천만 원. 계약자 이름은 김미진. 윤정 씨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가 그 여자와 아이를 껴안고 있었어요. 준호 씨 숨겨진 가족입니다. 한도윤, 2살. 부는 한준호, 모는 김미진. 출생신고서예요. 유령회사 설립 서류도 나왔습니다. 이 회사로 1억 5천만 원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 주소가 며느리 어머니 집이에요. 그날 오후 손녀 소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소연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가 2주 전에 서류 사인하라고 했어요. 대학 등록금 저축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유령회사 지분 계약서였어요. 나도 공범되는 거죠? 소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손녀를 껴안았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윤정 씨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가 와서 소연이 진술을 받았어요. 저녁 7시 우리는 며느리 정아를 불렀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자 정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 씨 다른 여자랑 아이 있어요. 그 집 사는 돈도 아이 키우는 돈도 전부 순자 씨 돈이랑 회사 돈이에요. 정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님께 한 짓도 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어머니, 소연이만큼은 지킬게요. 제발 그것만 믿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이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킬 거야. 정아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 지금 바로 이혼 변호사한테 전화할게요. 그리고 소연이 데리고 친정 갈 거예요. 일주일 후 우리는 준호를 고발했습니다.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자금 세탁. 증거는 충분했어요. 사흘 후 준호는 회사에서 징계 해고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봤어요. 준호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탔습니다. 고개를 돌려 위를 올려다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석 달 후 재판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친모의 노후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꾸준히 횡령했으며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딸까지 서류상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 달 후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평생 제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를 엄마 탓으로 돌렸어요. 엄마가 날 붙잡고 있다고, 돈을 못 벌게 한다고, 자유를 뺏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미워했고, 엄마가 준 걸 빼앗고, 엄마를 눈밭에 버렸어요. 여기 와서야 알겠어요. 문제는 늘 저였다는 것을.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다만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는 말만 남기고 싶어요. 준호.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가 차를 내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온 노인, 그리고 자유. 봄이 왔습니다. 소송과 반환 절차를 거쳐 나는 내 집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나는 천천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배를 새로 하고 오래된 장판을 갈았어요. 베란다 창문을 닫고 화분을 몇 개 들여놨습니다. 돈도 일부 돌려받았어요. 6,800만 원 중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약값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손녀 소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요? 소연이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 저 이번 학기에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심리학과 가기로 했어요. 사람들 마음 아픈 거 치료해주고 싶어서요. 소연이의 눈빛이 맑았어요. 엄마랑 저 할머니 자주 올게요. 이제 할머니 혼자 안 두려고요. 며느리 정아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초인종을 누르고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소연이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 그날 이후로 정아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집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베란다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케이크 가져왔는데 들어가도 돼요? 윤정 씨였어요. 오늘이 제 딸 생일이에요. 순자 씨랑 같이 먹으려고 하나 더 샀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딸은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지금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20년 전 그 아이요. 그때 순자 씨가 안 도와줬으면 지금 저희 딸은 없었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갚은 거고요. 그것도
아무데가 바라지 않고요. 순자 씨가 그때 형편 나아지면 다른 사람 도와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평생 기억하고 살았어요. 나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응급실 복도, 울고 있던 젊은 여자.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때는 딱 이렇게 돌아가요.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가 돌아가고 나는 혼자 베란다에 앉았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 현관 앞에서 떨던 그 밤, 나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된 집에 살고 있어요. 따뜻한 방에서 잠들고 아침에 햇살을 보며 눈을 뜹니다. 소연이가 찾아와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아가 조심스럽게 사과의 마음을 전해요. 윤정 씨는 때때로 케이크를 들고 찾아옵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옳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에 대해선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어요. 미움도 슬픔도 안타까움도. 하지만 더 이상 그의 죄를 내가 짊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의 몫이에요. 나는 내 삶을 살 거예요. 며칠 전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순자 씨, 혹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하실 수 있으세요? 한 달에 2번만 나와주셔도 돼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 밤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소연이랑 영화를 보기로 했고 모레는 윤정 씨랑 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돈도 자식도 명예도 변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은 것만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작고 빛나는 별들. 나는 마침내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햇살 속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한순자로.